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4.29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남은 임기가 1년인 국회의원을 뽑게 되지만 성완종 게이트, 또 이완구 총리 사퇴, 대통령의 입장 표명 등 숨가쁜 전국 속에서 치러지게 되면서 단순한 지역 재보궐선거의 의미를 이미 넘어섰죠. 향후에 여야 내부의 권력 지형은 물론 정치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여야 지도부는 서울 관악, 인천 서구 강화, 광주 서구, 경기 성남 중원 이 4곳의 선거 지역에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진복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전략홍보본부장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먼저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이진복 의원과 말씀 나눕니다. 이 의원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4.29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일정도 많이 빡빡하시죠? 예, 굉장히 바빴습니다. 네.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면요. 어떤 일정이 남아 있으세요? 지금 사실 내일 투표일이다 보니까 네. 투표장에 좀 한 사람이라도 우리 지지자들이 좀 더 나갈 수 있도록 네. 총력 동원을 하기 위해서 전화도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같이 연락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투표장으로 많은 분들을 가도록 하는 것이 오늘 큰 일이시네요. 예. 동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여당 입장에서 이번 재보궐선거가 성완종 게이트로 불리는 이 성완종 회장의 리스트 파문 때문에 선거 기간 많이 힘드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습니까? 예, 일단 성완종 리스트라는 것이 정치권의 금품수수이기 때문에 네. 또 그 자체만으로도 파장은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누가 얼마를 받았다 아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 이후 분리를 떠나 정치권의 도덕적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진실을 조속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고요. 네.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저희 새누리당은 정치적 논란에 자고우면하지 않고 누가 지역 발전을 이끌 책임자인지 유권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호소를 해나가는데 매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어제 새벽에 들어오시고 네. 드디어 어제 이완구 총리는 사퇴를 했습니다. 예. 이 대통령 귀국하시자마자 사표가 이제 수리된 상황인데요. 네. 이제는 이제 전 총리가 됐습니다. 이 네. 총리가 바로 이임식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내일 선거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글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일단 저희 새누리당은 선거 이후 분리를 떠나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정치권의 도덕적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이번 파문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신속하면서도 선명하게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파문으로 인한 저희 당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정치는 않기 때문에 네. 여론의 방향도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총리께서도 사의를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대통령께서도 사표를 수리한 만큼 앞으로 사실관계 확인이나 수사의 진행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네. 이 의원님 목소리를 들으면서 말씀 들어보니까 많이 좀 불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는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오늘 오전에는 대통령께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정치 개혁을 강조하는 내용도 들어있고요. 또 유감 표명도 들어있는데 여야 정치권 그동안 계속 이 대통령의 사과 요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그 나온 말씀이 사과 수준의 입장으로 보세요? 사과냐 유감 표명이냐 어떤 행식이 되었든 간에 이건 예상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네. 오늘 순방이후에 건강에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보도를 통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수석을 통해서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한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핵심은 국정공백 최소화 부정부패 척결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정부패 척결을 통해서 정치개혁을 하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이거 하나 가지고 또 이걸 너무 늦게 이렇게 표현을 해도 야당의 공격을 받을 거고 네. 또 그렇다고 너무 적극적인 메시지를 하면 네. 또 선거에 뭐 영향을 줬다라고 네. 또 할 수도 있고 선거 그러니까 개입이다 그럴 수 있죠. 예, 적정한 수준에서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네. 그렇다면 오늘 오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 새누리당이 내일 이제 네 곳의 민심을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지요? 뭐 그런 판단을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으니까 국민이 판단하실 일이겠죠. 뭐. 네. 그리고 지금 4.29 재보선을 앞두고 성완종 파장에서 또 갈래가 쳐나와서 지금 특별 사면 문제, 여야가 서로 지금 폭로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흙탕 싸움이다 이런 이제 관점의 국민들도 많으신데요. 여야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저는 이번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경우 리스트가 공개될 때만 하더라도 이 특정 정당만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 보도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참여정부 시절의 특사 논란에 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사실 책임 공방이 앞서면서 국민들은 대체로 이를 특정 정당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정치권 전반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특정 의혹의 문제가 이렇게 끝을 알 수 없는 논란으로 번져가는 것은 처음부터 말 그대로 논란을 선거구도에 대입시키면서 선거에 대한 유불리를 가지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사실 이 문제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과 수사 결과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앞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선거 유불리를 떠나서 정치권 전체의 도덕성 회복과 정치권 불신에 대해서 스스로 처절한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뭐 앞으로도 계속 갈 테니까 기회 되면 또 여쭤보기로 하고요. 네. 자, 지난 주말에 실시된 사전 투표율이 7.6%. 생각보다는 좀 높게 나온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주말 유세를 포함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유세까지 총력을 기울이고 계실 텐데 이게 35% 이하냐 이상이냐 가지고 여야 유불리를 또 많이 나누기도 하더라고요. 네. 전체 판세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마지막까지 그 결과를 알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강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초박빙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네. 어느 한 곳 하나 쉬운 곳 없고 중요하지 않는 지역도 한 곳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을 제외하면 전통적인 야당 강세 지역인데다가 야당 독점 시절 동안 지역에 변화하고 발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저도 뭐 현장을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소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물론 선거 중반에 우리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인해서 격차가 좀 요동치기는 했습니다만은 예. 한때 저희들도 전표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나 당내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특정 이슈에 쏠리던 민심이 차츰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보선이 종북 세력을 국회에 진출시킨 무책임한 야권 연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선거라는 것을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인식하고 계시고 야권 연대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야권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 무책임한 정치적 핵이라는 것을 이제는 지역 주민들께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투표를 통한 이러한 민심을 잘 반영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이 의원님 이제 민심에 대한 당부까지 주셨는데요. 네. 지금 선거가 치러지는 곳 내년 총선의 모의고사다 이렇게 불려지는 네 곳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0대4 뭐 여당의 전패냐 4대0 야당의 전패냐 여러 가지 지금 오락가락하다가 지금은 한 2곳 이상 정도 얻으면 여당이 승리 아니겠는가? 이 기준점에 대한 분석이 나오는데 그럼 이 의원님께서는 또 이제 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그럼 여당의 승리 몇 석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뭐 여러 대책 회의들을 통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쉽게 판단할 일이 참 아닌 정도로 이번 선거가 굉장히 접전을 이루는 것 같아요. 네. 재보선 지역 4곳 가운데 3곳이 사실은 오랜 동안에 약간 강제 지역이었던 만큼 맞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인천을 포함한 2곳 이상을 얻는 것을 승리의 기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초박빙 경합을 이루고 있어서 그렇죠.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당과 이 후보들은 처음부터 이번 재보선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민심의 낮은 곳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일꾼론으로 노력해왔고
이러한 진심은 지금도 뭐 변함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아주 뭐 진솔한 말씀 주셨는데요. 알 수 없다. 사실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 알 수 없죠.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주셨지만 새누리당은 지역 일꾼론으로 초지일관 계속 이제 유권자들과 접촉해 오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현지의 유권자분들의 어떤 민심, 이 지역 일꾼론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시던가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희 새누리당 지역 일꾼론에 맞는 후보하고 지역 주민들께 헌신적으로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후보를 사실은 상고초려해서 공천했거든요. 네. 이는 지역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될 기본적인 저는 자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 선거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죠, 다들. 예. 근데 지난 총선에서 약간의 이 무분별한 야합이 이 종북 세력을 의회로 진출시키는 참혹한 결과를 만들었고, 결국은 이 피해는 지역 주민들에게 상처로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내려가보면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특히 네. 지역 발전에 대해서 낙후됐다. 간악 같은 데 가보면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이렇게 주민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 새누리당이 생활 밀착형 이 후보 세준마를 통해서 네. 민생 중심의 선거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네. 이 부분도 세준마. 지역 유권자들이 네. 공감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자정까지가 이제 네. 선거운동 기간이고요. 내일은 선거일입니다. 오늘 네. 밤도 편히 주무시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내일 결과 열어보고 네. 정말 진인사 대처명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이진복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략홍보본부장을 맡고 계신 이춘석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4.29 재보궐선거 하루 앞입니다. 오늘 일정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새정치연합 친박게이트 대책위원회에서 네. 2시에 성완종 리트 관련 특검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지금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 저희가 보기에는 불법 대선 경선 장과 관련된 핵심은 비켜가고 변죽만 울리고 있다. 네. 그래서 사실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해서 지금 대통령의 입맛대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는 상성특검법 대신에 사실은 이번에 특검법을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어제도 또 이 야당 분위기 말씀 들었었는데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그렇게 이제 밀고 가시니까 최선을 다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예. 드디어 오늘 저녁 12시까지 선거 유세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예. 전략 홍보본부장으로 참 많은 분들 만나셨을 것 같은데 예. 오늘 느끼신 민심 어떻게 보셨어요? 이 현장에 가서 직접 만나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십니다. 네. 특히 성완종 정국이 터지면서 이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줄줄이 불법 자금 수속에 걸려든 걸 보신 국민들이 일야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지 않겠냐 하는 네.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이런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달라 하는 그 실질적인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그렇군요. 이 지난 주말에 실시된 사전 투표율 7.6% 이게 좀 낮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번 선거가 치러지는 4곳 중에서 2곳 이상 얻는 것이 승리 기준점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그럼 지금 전략홍보본부장 맡고 계시니까 내일 선거에서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승리 몇 석 바라보고 계세요? 한마디로 아직은 어느 것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초접전 네. 상황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조금 전에 여당 입장과 같으시군요. 예, 그런데 적어도 우리 국민적 요구에 비춰 볼 때는 절반인 2석 정도는 차지해야 네.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사전 투표율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네. 제가 좀 더 내용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금요일보다 토요일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렇습니다. 저희 결과가. 그래서 지금 30대, 40대 직장인이나 젊은 층의 표심이 조금씩 움직이는 거 아니냐 네. 하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오늘 대통령께서 와병 중심에도 불구하고 태도까지 지키면서 대국민 메시지 발표하시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근데 내일 선거가 코앞이라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하는 생각이 지금 같은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걱정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정치 혐오감을 불러일으켜 내일 선거의 투표율을 낮추는 거 아니냐 하는 네. 그 염려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가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데 주로 이 정치 혐오를 일으켜서 투표율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시는군요. 예,
좀 염려되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약 차원 잠깐 점검을 해보면 새누리당은 지금 초지일관 지역 일꾼론 이렇게 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초기에는 문재인 대표께서 이 국민 지갑을 지키겠다 해서 경제론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중간에 성완종 게이트가 터지다 보니까 지금은 심판론으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슈가 조금 바뀐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성완종 사건을 전후로 국면이 저는 완전히 전환됐다고 봅니다. 네. 그 이전에는 누가 국민들의 지갑을 채워줄 수 있느냐. 네. 이게 세상이 부자들만 잘 살고 서민들은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유능한 경제정당으로서 서민들의 지갑을 채워주겠다는 공약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성완종 리스트가 이 초대형 권력 비리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앞에 이슈가 묻히면서 이 어느 정당이 부정부패를 근절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이동됐다고 봐요. 네. 그래서 서민들 밖으로 빼앗는 것도 모자라서 이자는 썩은 냄새가 나는 밥상까지 치워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국민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서민들의 생활을 지키는 지갑을 채우는 문제하고 부정부패의 문제가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부패의 정경유착자를 끊어야만 우리 서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두 가지 것을 투트랙으로 같이 가고는 입장입니다. 네. 이 성완종 게이트라고 불리는 지금 많이 언급해 주신 이 성완종 회장의 리스트 파문 처음 나왔을 때 이 김무성 또 이 새누리당 대표는 분명히 여당의 악재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반대로 해석하면 이게 야당의 호재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이 새누리당 의원께서는 이 성완종 파문 때문에 고민을 하였으나 지금 민심은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 야당 입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고 보세요? 저희가 사실은 성완종 리스트가 터졌을 때 일관되게 이한구 총리 사퇴를 요구했고 이한구 총리가 사퇴할 때 시점에서는 저희한테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선수는 선수예요. 사실은 물타기자 국면이 되지 않았습니까? 좀 특별 사면의 문제라든가 이게 정치권 전반의 문제다라고 확산을 시켜버려서 사실은 물타기가 이미 일정 부분 성공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그 정치 혐오감으로 불러일으켜 상태가 돼버렸고 지금은 사실은 일반적인 투표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투표에 많이 참여하느냐라는 것이 승패의 관건이 될 정도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어떤 것이 물타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변별력과 판단력을 가지시고 투표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옳고 그름의 판단을 믿어보시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어제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귀국하시고 사표가 바로 수리가 되고 저녁에 이완구 총리가 사퇴하는 이임식 모습이 다 뉴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또 굉장히 빠르게 박 대통령이 그 와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현안 입장 밝혔는데요. 요 안에 고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 거론이 있어요. 이 대목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은 특별사문의 문제가 여러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성완종 리스트와 이 특별사문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사면이라는 것은 결국에 대통령이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해서 그 일정 부분의 법적 조치를 중단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 특별 사면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께서 과연 오늘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게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명쾌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성완종 리스트는 어떠한 사람이 돈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특별 사면의 정치적 행위를 불구하고 거기에 불법이 행해졌다는 것을 아무런 증거가 없으면서 성완종 리스트의 특별사면이 한 정권에 두 번이나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저는 성완종 리스트의 본류 누가 돈을 받았고 어떤 불법이 행해졌느냐 하는 것을 희석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새누리당이 그렇게 주장을 하려고 하면 그때 불법 행해졌다 하는 증거를 제출한다고 하면 저희는 뭐 국정조사라든가 그 이상의 조치도 받을 생각이 있다 하는 말씀. 오늘 뭐 대통령 특별사면 언급도 있었고 이제 또 정치개혁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국민들께 송구하다 유감 표명을 하셨는데요. 이 대통령 사과를 계속 정치권에서 요구해 오셨는데 오늘 대통령의 유감 표명 사과로 보십니까? 사과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홍보 소속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이게 사과가 아니라 유감 표명을 했는데 네. 우리 국민들이 진정성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 야당이 사실 정치적으로 주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법적 형사적 책임지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정치적 책임 져달라. 그것도 모자라면 하여튼 도의적 책임이라도 좀 져달라는 호소를 하는 겁니다. 국민적 호소를. 그런데 전혀 이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네. 리스트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던 사람들 아닙니까? 만일 제가 데리고 있는 보좌진이 잘못하면 저는 사과합니다. 국민들한테 잘못했다. 네. 코가 땅에다 빌고 있는데 자기의 측근들이 다 관련돼 있는데 이게 진정 어린 사과도 아니고 그것도 대독으로 사과한지 아닌지 잘 모르게 하는 것이 과연 네. 옳은 것인가 하고 오히려 자기하고 관련된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사과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네. 대국민 선전포고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미로 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오늘 이제 자정이면 선거운동은 끝나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재보궐선거 이 4곳 유권자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간단하게 한마디 메시지를 라디오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새정치연합이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내일 투표에서 여당을 심판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 특검법 통과될 수 없습니다. 친박 시대들의 게이트도 묻히고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참사도 계속될 것입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 투표로 야당을 하나로 두게 더욱 힘을 실어주시고 이러한 오만과 독선에 빠진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를 심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네, 아마 내일은 몸살 나실 것 같아요. 오늘 열심히 마지막까지 뛰어주시고요.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전략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이었습니다. 네,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네, 화요일 저녁 7시 31분 40초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4부에는 스포츠 소식이 준비되어 있고요. 문화 정면승부가 이어지는데요. 앞으로 매주 화요일에는 우리 사회 속에 숨겨진 다양한 현상을 대중문화의 시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문화코드 94.5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바리스타 공유의 초간단 카누 레시피 공유. 카누 싱글샷을 만든 후 따뜻한 우유를 부어주면 부드러운 카누 라떼 완성.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카누. 카누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레시피와 만나세요. MBC 건축박람회.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가구, 조명, 조경, 사인, 전원주택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킨텍스와 호수공원 사이, 백화점과 할리월드 사이, 일산 사람들은 다 아는 그 사이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세워진다면? 기대하세요. 새로운 중심이 될 그 사이. 일산의 신중심. 킨텍스 꿈의 그린. 5월 분양기 시 전화 1544-6500 한화건설.
네, 오늘 낮에는 여름 날씨였죠.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프로야구 만년 꼴찌였던 한화가 돌풍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투혼의 투수 권혁이 중심에 있다고 하는데요. 소식 전해주세요. 네, 3년 연속 꼴찌였던 한화가 올 시즌 매경기 한국 시리즈를 방불케 하는 혼신의 승부를 펼치면서 12승 10패로 공동 4위에 올라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삼성에서 자유계약 선수로 입단한 투수 권혁이 필승 개투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권혁은 무려 14경기에서 22와 3분의 1이닝을 던지면서 1승 1패 4세이브 3홀드 평균 자책점 3.63을 기록 중인데요. 네. 일각에서는 권혁이 너무 많이 던진다면서 혹사 우려도 있는데요. 네, 그러네요. 네, 김상우 하나 감독이 지난 26일 SK전 9회에 직접 마운드에 올라가서 권혁의 볼을 두드리면서 힘을 불어 넣어주기도 그랬죠. 했고요. 맞습니다. 네, 권혁도 역풍으로 화답한 뒤에 하루하루 마운드에 설 수 있어 기분 좋고 더 던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권혁을 앞세운 한화가 오늘 기아전은 우천 취소됐지만 이번 주 기아와 롯데를 상대로 상승세를 이어갈지 팬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한화 팬들 요즘 많이 신나서 이게 방송에 적합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마약류의 일종인 마리 한화와 합성해서 마리 한화 이렇게 부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네. 팬들이 워낙 중독성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재밌는 표현까지 나오면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마약, 야구 이렇게 부르겠군요. 저희 다음 소식 너무 관심이 있는데요. 제가 1987년에 네. 이 프로복싱에서 마빈 헤이글러와 슈거레이 레너드의 경기, 이 세기의 경기였는데 네. 지금 또 전 세계 복싱 팬이 기다려온 세기의 대결 메이웨더와 파퀴아오 이번 주 토요일에 진짜 하는 겁니까? 네, 미국의 메이웨더와 필리핀의 파키아오가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에 라스베이거스에서 WBA, WBC, WBO 66.7kg 이하 웰터급 통합 타이틀전을 치르는데요. 네. 메이웨더는 47전 47승 무패 복서고요. 네. 파키아오는 프로복싱 최초로 8체급 타이틀을 차지한 아시아의 복싱 영웅입니다. 8체급이요? 네, 복싱 양대 산맥의 대결은 2009년부터 이야기가 나왔지만 네. 이견을 보이다가 5년이 흘러서 이번에 드디어 세기의 대결이 성사됐는데요. 네. 두 선수의 대전료는 한국 돈으로 약 2,700억 원, 12라운드 기준으로 1초당 1억 원이 쌓이는 돈잔치고요. 네. 초당 1억 원. 네. 네, 맞습니다. 전 세계 3억 명의 TV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경기를 지켜볼 것으로 보이고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경기를 고대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과 제가 마음이 같군요. 이게 제가 깜짝 놀란 게 개체량 측정하는 행사를 하는데 유료 입장료를 받고 군중들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유료로 책정이 됐고요. 최근에 입장권 판매 수익도 8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고 정말 돈의 잔치라 부를 만큼 이번 세계 대결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게 경기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메이웨더와 파퀴아오는 아주 대조적인 복싱의 길을 걸어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파퀴아오는 빈민가 출신으로 길거리에서 빵을 팔았고요. 네. 16살에 복싱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명코치인 로치를 만나서 프로복싱 사상 최초로 8체급을 석권했고요. 네. 2010년에 필리핀 현역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등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국회의원인데 또 링에 올라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와 삼촌이 복서였던 메이웨더는 어릴 적부터 복싱을 배웠고요. 1996년 올림픽 패더급 동메달을 딴 엘리트 복서고요. 네. 프로의 전향에서 47승 무패를 달리고 있고요. 미국 경제진 포브스가 발표한 스포츠 스타 소득 랭킹에서도 2012년부터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야, 빈민가 출신의 국회의원과 엘리트 복서의 대결입니다. 근데 복싱 스타일도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데요. 파키아오는 창이고 메이웨더는 방패에 비유되고 있습니까? 네, 정확히 보셨는데요. 네. 파키아오는 공격 성향이 강한 인파이터인데요. 169cm 작은 키로 리치도 짧지만 폭발적인 펀치와 푸더크로 신체적 불리함을 극복했고요.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게임 팩맨처럼 모든 체급을 먹어치웠다면서 네. 별명도 팩맨이고요. 오래된 게임인데요. 네, 맞습니다. 메이웨더는 방패라 불리는데요. 메이웨더는 상대 주먹을 피하고 어깨로 맞거나 흘리는 기술이 뛰어난 아웃복서고요. 경기 후에 얼굴이 깨끗해서 프리티 보이라 불릴 정도입니다. 맞지를 않는군요. 네, 얼굴이 워낙 깨끗해서 잘 피하고 이러니까 네. 별명도 프리티 보이고요. 상대가 달려들면 긴 리치로
그 상대를 때려눕히는 게 장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요. 87년에 해글러가 이게 인파이터였고 레너드가 네. 아웃복서였거든요. 정말 네. 기대되는 경기인데 복싱 전문가들은 이게 또 도박사들이 많이 베팅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로 이제 누구의 승리를 점치고 있나요? 네, 복싱 전문가들도 그렇고 그 베팅 업체도 그렇고요. 네. 그 아무래도 화끈한 KO 승보다는 그 판정으로 판가름이 날 판정으로.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지구전이 될 것이다. 아, 네, 맞습니다. 네. 그 복싱 챔피언진의 우리나라 레전드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 유명우는 그 최고의 강적을 만났고 네. 그 서로의 장단점을 알기에 조심스러운 경기가 벌어질 거로 예상했고요. 네. 그 장정구와 지인지는 그 메이웨더의 판정승, 유명우는 그 파케오의 판정승을 예상했는데요. 네. 그 지인지는 그 메이웨더가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그 파케오가 KO승을 거둘 수도 있겠지만 예. 가능성 높지 않다고 내다봤고요. 네. 그 반면 유명우는 그 수비에서 세계 최고인 메이웨더지만 그 링 위에서는 도망갈 곳이 없다면서 그 네. 파케오의 판정승을 점쳤습니다. 이거 뭐 막상 막하군요. 네, 맞습니다. 자, 축구 소식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리틀 메시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이승우 선수 내일 국내 팬들에게 선을 보입니까? 네, 그 18세 이하 축구대표팀 공격수인 이승우가 네. 그 내일 오후 8시에 그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그 프랑스와의 수원 JS컵 1차전 출격을 대기하는데요. 네.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 유소년팀 소속으로 그 득점왕을 휩쓴 이승우는 그 현지 언론에서 바르셀로나 리오넬 메시에 비롯해서 리틀 메시라 불리고요. 네. 그 머리 헤어스타일이 그 은발의 그 투블로 커트란 이승우는 네. 그 통통 튀는 헤어스타일처럼 그 당돌한 발언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 이번 소식 때는 그 최연소 A매치 출장 기록을 세우고 싶다고 그 당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이승우가 프랑스, 우루과이, 벨기에 18세 이하 대표팀과 경기에서 그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대중문화 현상으로 우리 사회를 진단한다. 문화코드 94.5. 매주 화요일에는 뉴스 안에 담긴 다양한 대중문화의 코드를 읽어봅니다. 우리 사회를 더 잘 이해하게 할 문화코드 94.5 정덕현 문화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게 봄이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네. 예, 정 선생님 어떻게 청첩장은 좀 많이 받고 계세요? 글쎄 요즘 청첩장은 많이 안 오는 편이고요. 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청첩장보다는 다른 안 좋은 소식이 더 많네요. 그러면 청첩장은 아니어도 뭐 주례는 좀 들어오나요? 아, 주례 볼 나이는 아니고요, 네. 아직은요. 주례 보기엔 젊으시고 청첩장 받기엔 좀 나이가 드셨고.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봄 되면 주변에 뭐 네. 꼭 동기 또래가 아니더라도 네네. 이제 후배들이나 뭐 이제 동생들 청첩장 많이 받았다는 분들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청첩장을 받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결혼하는 사람들은 역대 최저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이 통계청에서 네. 올해 그 발표가 좀 하나 나왔는데요. 그 지난해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가 6.0건, 6건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이게 사실 그 70년대 이후 역대 최저 수치라는데요. 예. 통계하면 80년만 하더라도 1000명당 혼인 건수가 10.6건이라고 하니까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결혼을 잘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남녀가 그 초혼 결혼하는 초혼 연령도 많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네. 남자의 경우에 32.4세라고 하고요. 네. 여자는 29.8세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서울, 부산 이쪽이 대도시 쪽에서는 또 연령대가 더 높아지는데요. 여성들의 그렇죠. 초혼 연령도 30세를 넘긴다고 하거든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수도권 네. 분들 이제 여성 보통 이제 20대에 가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정 선생님은 몇 살에 결혼하셨습니까? 저는 30살에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남자가 32.4세가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이 지금으로 보면 일찍 가신 편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30 넘기면 왠지 네.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3포 세대, 5포 세대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당시 뭐 저는 IMF 그 세대인데요. 네. 그 시절 이제 사회 나왔을 때 IMF가 바로 터졌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30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30대 중반 넘어가면 뭐 노처녀다, 노총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아직도 남아있긴 하겠지만 예전에는 결혼하지 않으면 뭐 미혼, 비혼 이런 게 아니고
나이가 차면 이제 노처녀 노총각 이게 그렇죠. 듣기 싫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얘기 지금은 듣기 싫어서 결혼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런 표현이 많이 줄어들었고 네. 뭐 싱글족 혹은 나홀로족, 1인 네. 가구,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제 명칭도 다양해진 겁니까? 굉장히 달라졌죠. 그래서 뭐 요즘은 이 싱글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싱글턴. 예, 이건 뭐냐면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을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싱글턴은 결혼하고 상관없이 혼자 사는 분들을 다 싱글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도 혼자 독립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나이에 있는 분들도 싱글턴으로 이렇게 포함한다는 얘기는 이제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이걸 반드시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 결혼 정년기를 달리고 있는 이 정년기가 얼마인지도 이제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이 대중들의 결혼에 대한 생각, 가치관, 의식 이런 것도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 이게 더 일반화돼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최근에 그 TV 보시면 아실 거예요. TV 프로그램들 보면 이 혼자 사는 사람들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뭐 나 혼자 산다 같은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인데 맞습니다. 보면 싱글 라이프를 아주 소재로 다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종영했던 룸메이트 같은 거는 이 싱글 라이프에 이제 새로운 주거 스타일이 있는데 혼자 살면서도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주거 라이프가 있거든요. 그게 쉐어하우스라고 하는데 이런 걸 소재로 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중들이 이제 혼자 사는 삶에 대해서 낯설게 바라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 방송에서 보면 아 저런 주거 공간이 있구나. 네네. 이 뭐 저 괜찮아 사랑이한가요? 저도 거기서 봤는데 맞습니다. 야 요즘 예. 젊은이들 부럽다 그랬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라이프 스타일이나 주거 환경이 바뀌는 게 사실입니까? 실제로는 약간 현실은 조금 다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 조금씩 생기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과도기다 보니까 같이 살면서 생기는 트러블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아마 술 먹고 싸우고 또 그런 게 있겠죠. 자, 오늘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 56.8%가 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 이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 우리 저 부모님 세대는 망측한 이야기다 그러셨을 텐데요. 이게 일명 동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식 변화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저만 해도 사실 이해 안 되는 어떤 그런 나이인데요. 근데 사실 요즘은 이게 같이 사는 거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거라고 하는 게 순수한 어떤 동거의 의미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거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보는 시선이 있잖아요. 결혼도 하는 사람이 같이 살아? 뭐 이런 시선이었는데 요즘은 순수한 동거도 되게 많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쉐어하우스 같은 게 순수한 동거거든요. 그 말 그대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합리적인 어떤 주거로서의 동거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혼을 주제로 한 소설, 드라마, 영화는 끊이질 않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리고 주인공이 굉장히 능력 있고 멋진 싱글, 저 스타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결국 대중들의 관심사는 결혼 혹은 연애로 쏠리게 되는데요. 이 결혼, 우리의 영원한 숙제이자 고민인데 미래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예측을 해보세요? 지금도 약간 변화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멜로드라마 같은 걸 보면 결혼이 지상과제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드라마가 끝나거든요. 근데 요즘 드라마는 거꾸로 시작합니다. 이게 만나서 바로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결혼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거나 결혼해서 바로 이혼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러 가는 과정.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에 대한 관념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요즘은 이제 결혼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해진 게 뭐냐면 일입니다. 여성들이 이제 사고관이 많이 바뀐 건데 결혼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일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결혼과 일 사이에서 갈등하고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둘이 요 두 가지를 어떻게 공존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군요. 지금 뭐 정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과거에는 모든 동화가 백설공주, 신데렐라, 왕자님 만나서 결혼하는 게 해피엔딩이었는데 맞아요. 최근에 이제 결혼의 모습을 보면 불륜, 이혼, 치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결혼을 뭐 족쇄처럼 바라보는 시각들도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틀이 반드시 어떤 해야 되는 어떤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필수다 이런 생각은 조금 벗어난 것 같고요.
또 결혼하면 반드시 이게 행복의 귀결점이다. 네. 뭐 이런 환상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탈피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만 해도 뭐 결혼이 지금 23년 차 중년에 접어들어서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지고 볶고 삶을 살게 됩니다만 요즘도 요즘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해야죠. 네. 자기 세뇌 시대가 아닐까요, 요즘에? 결국은 멘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거잖아요. 3포 맞아요. 세대, 5포 세대. 네. 예, 경제적인 어려움이 주요 이유라고 보세요?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결국 이 3포 세대, 3포에 들어가 있는 게 연애, 결혼, 출산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결혼하고 다 관련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결혼이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청년 실업 문제 굉장히 큰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자리를 갖고 계신 분들도 이 고용 구조가 언제 퇴출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혼은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육아나 교육까지 이렇게 겹치게 되면 네. 사실은 좀 굉장히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아이가 있지만 아이들 교육 문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연애를 해야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하는데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네. 이 세 가지를 포기하고 나니 그 다음에는 뭐 직업도 포기, 교육도 포기, 이제 주택도 포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네. 많이 포기하는 분위기로 가는 거죠. 혹시 네. 이 정 선생님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네. 앞으로 어떤 결혼관, 어떤 연애관 좀 잘 알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핵심 저는 포인트를 조금 짚어주시면. 뭐 이쪽 문화 콘텐츠 쪽에 일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좀 열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네. 결혼이 반드시 필수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사회적으로 조금은 결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들, 예를 들면 교육이나 육아 쪽에서 정부 차원에서 약간 지원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잘 마련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하고 싶은 분들은 결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여야 되고 뭐 혼자 사는 게 좋다 그러면 혼자 그렇죠. 사는 것도 저는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결국 본인의 선택이다. 그렇죠. 예. 그걸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사회면 좋다는 거죠. 네, 오늘 정 선생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코드 94.5 정덕현 문화평론가였습니다. 네, 고객님 114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회사가 강남역 근처인데요. 좋은 방 좀 찾아주세요. 고객님, 방구할 땐 부동산 114에서 만든 방콜을 사용해보세요. 네? 방콜이라고요? 원룸 투룸 오피스텔 구하실 땐 지금 바로 스마트폰으로 방콜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원룸 투룸 오피스텔 방구할 땐 방콜. 방구할 땐 방콜. 어떤 자동차가 좋은 차일까요? 마력이 좋은 차? 디자인이 좋은 차? 연비가 좋은 차. 현대자동차는 말합니다.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라고. 국내 최다 네트워크 현대자동차 공식 정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바람이 불어오는 곳. 전기료가 걱정이라면 에어컨을 끄세요. 2개 중에 하나만. 바람에 내 몸 맡기고 하나의 바디, 2개의 에어컨. LG 휘센 듀얼 에어컨. 손으로 세상을 만나고 배우는 우리 아이. 하지만 세균에 노출돼 있죠. 손 먼저 씻어야지. 일반 비누보다 세균을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새로 나온 데톨 포밍 핸드워시를 사용해요. 데톨의 풍부한 거품으로 유해 세균을 99.9% 제거해 아이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데톨이 지켜줍니다. 네, 아까 정덕현 선생이 결혼 생활 행복하세요? 그래서 제가 잠시 당황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자 문자 말씀드릴게요. 1223님, 정치권이 연대를 당연하게 행태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비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7031, 이준석 무기징역 선고는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선원들을 감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원들도 승객의 안전을 우선시해야죠. 먼저 탈출한 사람은 선장과 같은 살인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들 주셨고요. 뉴스 정면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정면송은 소찬휘의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일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되는 유권자가 4개 지역에 계시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그 선택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곧 우리의 모습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이유겠죠.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동진, 작가 박정래 조은별, 기술감독 안홍진 김지훈,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저녁 되세요.